안녕하세요. 2025년도 2학기 일반화학2 중간고사 공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 유레카 동아리의 학술부장 손지민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챕터 10, 11, 12를 다루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챕터 10에서 기체의 여러가지 법칙들에 대해 알아보고, 챕터 11에서 액체 상태와 분자 간 상호작용, 챕터 12에서 고체, 결정, 그리고 여러가지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출문제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기체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체와 액체와 달리 형태가 고정되지 않아서 용기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을 이룰 수 있고, 매우 낮은 밀도를 가져서 높은 압력에 대해 압축이 가능하며, 다른 기체와 빠르고 확실하게 균일 혼합이 가능하고, 흔히 무색 무취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로민 가스, 그리고 산화질소 가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색의 무취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냄새도 맡아지지 않죠. 기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체는 기체가 가지는 압력, 그리고 기체의 부피, 그리고 기체의 온도, 그리고 기체의 분자의 수 같은 변수를 가집니다. 압력의 경우 SI 단위인 파스칼 또는 일반적인 ATM 단위, 부피의 경우 미터, 세제곱미터, 그리고 리터 등의 단위를 쓸 수 있고, 기체 온도의 경우 여러 가지 단위를 쓸 수 있지만 흔히 켈빈 절대 온도를 사용합니다. 흔히 섭씨 온도, 셀시우스 온도를 사용할 때 0도씨는 273.15 켈빈 정도라고 생각하고, 0켈빈일 때는 모든 분자가 운동을 멈춘다고 보면 됩니다. 기체 분자의 수의 경우 아보가드로 수로 전체 분자의 수를 나눈 몰 단위를 주로 사용합니다.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에 대한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정의에 따라서 포스가 가해진 면적 에리아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응용하면 중력 상수를 질량과 곱해서 물체가 가지는 무게가 주어진 면적의 힘을 나눌 때 그 주어진 압력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물체는 문제나 상황에 따라서 수은 등 액체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기 기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G는 중력 상수, 그리고 H는 그 면적에 대해 수직 높이를 나타내죠. 방금 말했던 1파스칼 단위의 경우 1제곱미터에 대해서 1뉴턴의 힘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압력입니다. 압력의 경우 매우 다양한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1바의 경우 약 10만 파스칼의 크기를 가집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기압 1atm의 경우 약 760토르, 그리고 760mm Hg, 그걸 또 토르 단위를 환산하면 101.325 킬로파스칼 또는 1.10325 바 정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매우 중요하므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알아두는 게 편할 겁니다. 참고로 밀리미터 Hg의 경우 760mm, 76cm의 수은 기둥이 가지는 압력입니다. 대기압은 76cm의 수은 기둥의 압력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상기체의 여러 법칙들입니다. 여러 가지 슬라이드로 나누어져 있을 텐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한 슬라이드 정리해 봤습니다. 보일 법칙, 보일스 로의 경우
기체 온도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을 때 기체 압력과 기체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고, x축을 역수로 만들면 이렇게 선형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샤를의 법칙의 경우 표기나 역사서에 따라서 샤를의 법칙이 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체 압력이 상수일 때 기체 부피와 기체 온도는 상수비를 가진다는 법칙입니다. 참고로 기체의 경우 매우 낮은 온도에 대해서는 액화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0점까지 이어지진 않는 편입니다. 게이리삭의 법칙의 경우 기체에 가해진 압력과 온도가 상수일 때 반응물 간 기체의 부피비는 정수비라는 겁니다. 이때 원자론을 사용하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해당 시대에는 원자론 등이 아직 완전하게 인정받지 않아가지고 이런 법칙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와 수소를 사용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한 실험의 경우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는 약 부피비가 1대3으로 정수비가 반응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생성물도 완전히 기화했을 때 정수비를 반응물에 대해서 가진다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기체 압력과 기체 온도가 상수일 때 기체의 양 몰수와 기체 부피의 비가 상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실험적 그리고 이론적 실험적 법칙들 다 조합했을 때 이상기체의 법칙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면서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가 비례하고, 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아보가드로 법칙의 그 몰수와 부피의 비례도 확인할 수가 있죠. 참고로 해당 상식에서 R이라는 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R의 경우 0.08206 atm 리터 나누기 몰 켈빈이라는 조금 복잡한 단위의 상수입니다. 하지만 R에다가 몰수와 켈빈을 곱하면 그럼 atm 곱하기 리터가 될 수도 있겠죠. 참고로 단위에 따라 이 R 상수도 환산될 수 있어가지고 줄 퍼 몰 켈빈 같은 다른 다양한 단위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atm 리터를 파스칼 그리고 미터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걸 곱하면 뉴턴 곱하기 미터가 돼서 줄 단위로 환산될 수 있겠죠.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이상기체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텐데요. 이상기체는 위의 법칙을 고려할 때 나오는 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체 분자는 서로 인력과 trọng 력 등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기체 분자의 부피가 개의 부피보다 매우 작다고 가정하고, 작아서 부피가 사실상 없다고 가정하고, 기체 분자의 운동이 일관적으로 충돌 후에도 에너지를 손실하지 않으며, 그리고 각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그 기체의 온도에 비례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STP 조건도 나왔을 텐데요. 스탠다드 템퍼처 그리고 프레셔 0도씨와 1 atm 조건에서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인 기체나 문제 풀이는 STP 조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도씨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73.15 켈빈 조건이고요. STP 조건에서 1몰의 기체는 R 상수 그리고 나머지 고정된 값에 의해서 약 22.4리터의 부피를 가집니다. 이상기체의 법칙은 여러 변수들을 뒤집거나 환산하면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PV는 nRT식에서 B를 밑으로 내리고 PV는 nRT에서 RT를 반대쪽으로 옮기고 V도 반대쪽으로 옮기면 N 나누기 V는 P 곱하기 RT라는 기존과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요. 방금 전 말했듯이 N은 기체의 몰수이므로 기체의 질량을 기체의 분자량 또는 몰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이것을 또 환산하면 기체의 부피가 아니라 밀도 D는 분자량 M 곱하기 P 나누기 RT라는 식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체의 분자량을 기체의 질량과 그 RT 나누기 PV로 구할 수도 있겠죠. 이 기체의 밀도에 대한 식을 다시 분모를 다 분자로 반대편의 분자로 옮기면 P 곱하기 M은 DRT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체의 부분합과 몰분율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N2, O2 등 여러 가지 기체는 서로 혼합될 수가 있는데요. 혼합물의 경우에도 기체의 압력을 가지고 혼합물의 전체 압력은 각 기체의 부분합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돌턴 학자의 업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체 간 부분합의 비는 기체 간 몰수의 비로 이루어진다는 결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기체 1몰 그리고 산소기체 1몰의 경우 한 개에 섞여 있을 때 기체 전체 압력의 절반씩을 각 기체가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 분율이라는 것도 몰 프랙션이라는 개념도 나왔을 텐데요. 이 기체 간 부분합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체 몰수 합에 대한 각 기체 몰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X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 문자 카이로 나타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몰 분율은 정의상 각 기체에 대한 각 기체의 몰수를 합하면 총 기체 혼합물의 몰수 합과 같을 테니 몰 분율의 합은 1이겠죠. 따라서 한쪽 기체의 몰 분율이 0.3이고 두 종류밖에 없다고 하면 다른 쪽은 0.7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 키네틱 몰레큘러 시오리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기체의 가정을 참고해서 기체 분자는 다음의 성질을 가집니다. 기체는 운동하는 매우 작은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으며 분자 간 상호작용, 인력과 청력 등은 무시할 수 있어서 분자의 속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만 고려합니다. 그리고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다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도 항상 일정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분자 간 충돌은 에너지 손실이 없는 완전 탄성 충돌이며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체가 0켈빈일 수는 없겠지만 0켈빈이라면 분자가 운동을 하지 않고 평균 운동 에너지도 0이겠죠. 실제로 기체 분자는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분자가 같은 속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
느린 속도의 기체 분자도 있을 것이고 평균보다 매우 빠른 기체 분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분포에서 의미 있는 수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 피크에서 가장 그 속도가 속한 분자들이 많은 최빈값 MP 속도가 있을 것이고, 모든 분자들의 운동 속도의 평균 AV, UAV 또는 UAVG가 있을 것이고, 운동 속도를 제곱한 값의 평균인 RMS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므로 이 URMS는 기체 온도와 연관되겠죠. 교수님의 필기에 자세히 설명되진 않았지만 각 URMS와 UMP는 다음의 값을 가집니다. M은 분자의 몰질량, 그리고 R은 상수, 그리고 T는 온도 템퍼처 켈빈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식을 주어진다면 조심해야 할 것이, R은 이상기체 방정식에서는 0.082 atm 리터 몰 켈빈이었겠지만 줄 단위로 하면 8.314 줄 퍼 몰 켈빈 정도로 환산될 수 있고, 3RT 나누기 M을 하면 몰라메스 몰질량의 경우 그램 퍼 몰이고, 줄은 뉴턴 미터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일 텐데, 킬로그램과 그램의 단위 환산에서 헷갈리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effusion, 분출도 있을 텐데요. 기존에 막혀있던 면에서 구멍을 통해 빈 공간으로 탈출하는 기체들의 운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크레메-헤맥 법칙의 경우 이 분출 속도를 간의 비를 구하는 것인데, 분출 속도가 분자량의 제곱근에 역비례한다는 이런 법칙입니다. 여러 가지 분자들의 분출 속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능하겠죠. 보다 더 관심을 주고 싶은 건 디퓨전, 기체의 확산입니다. 이런 구멍으로 통한 분출이 아닌 그냥 빈 공간을 향하는 이동인데요. 다른 공간에 이미 다른 또는 같은 기체가 있을 때 서로 충돌하면서 실제 운동 속도에 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이동 거리라는 개념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방금 말했던 이상기체와 실제 현실에서의 기체는 조금 차이점을 가집니다. 실제 기체 분자는 그 자체로 부피를 가지고 있고, 수소결합이나 쌍극자 간 상호작용 등 인력을 가지거나 전자기적 전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엔 전자기적 반발 등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는 분자 간 충돌 또는 벽면의 충돌로 인한 에너지 손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기체 법칙은 실제 실험적으로 확인하려면 기체를 높은 온도 그리고 낮은 압력 조건에서 실험해야만 이상기체 방정식이 실제로 관찰될 것입니다. 기체가 높은 온도여야 매우 큰 운동 에너지를 가져서 손실되어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고, 낮은 압력의 경우 벽면 그리고 분자 간 충돌이 매우 적어져서 이런 충돌로 인한 손실이 적게 관찰되겠죠.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보정하면 반데르발스식이 이루어집니다. 상수 A를 통한 압력의 보정 그리고 상수 B를 통한 부피의 보정을 통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의 실제 현상을 맞춘 것인데요. 이 상수 AB는 각 기체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위를 보자면 V는 부피니까 리터를 가질 거고 N은 몰이니까 B의 경우 단위가 리터 퍼 몰, 그리고 A의 경우 ATM 리터 제곱 나누기 몰 제곱이라는 낯선 단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분자의 질량이 클수록 A와 B 또한 B가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왜냐하면 이 매우 큰 질량은 분자 간 상호작용을 매우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거는 11장 액체와 분자 간 상호작용에서 다루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기체를 포함해서 여러 물질은 물리적 상태를 여러 가지 가지는데요. 여기서 강조할 것은 액체. 압축은 기체에 비해 불가능하지만 모양이 기체와 같이 자유롭고 이동 또한 자유로운 액체에 대해서 해당 장은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물리 시간 등에서 배웠듯이 각 상태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분자 간 상호작용 포텐셜 에너지와 연관되고, 그 물질을 가열 또는 냉각시키거나 그 물질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절하면서 상태 변화가 가능합니다. Intermolecular forces, 분자 간 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inter라는 접두사로 알 수 있듯이 분자 간 힘이고요. 분자 내 intra와 다른 것을 풀이를 작성하거나 할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크기와 그리고 이루어지는 장소 등 매우 다른 개념이어서 헷갈리면 곤란하고요. 분자 간 힘은 분자 내 공유결합 등이나 전자기력 등 힘보다는 약하지만 물질의 성질에 매우 크게 관여합니다. 아래는 이 분자 간 힘의 영향을 받는 물질의 성질인데요. 물질을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녹는 점, 멜팅 포인트 또는 프리징 포인트, 점도, 비스코시티, 그리고 표면 장력, surface tension, 그리고 cohesive force 등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을 관여하는 힘입니다. 분자 간 힘의 종류에는 이번에 알아볼 것은 dispersion forces, 분산력, 그리고 dipole forces, 쌍극자 간 힘, 그리고 하이드로젠 본딩, 수소 결합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수소 결합은 그 분자 내 물 분자의 OH 이런 게 아니라 물 분자 다른 물 분자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말길 바랍니다. 참고로 dispersion forces와 dipole forces는 반데르발스 힘으로 분류됩니다. dispersion forces의 경우 원자나 분자 내 전자의 순간적인 쏠림으로 인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의 경우 이렇게 선형적이고 무극성에 안정한 상태를 가지지만 순간적으로 전자가 한쪽으로 쏠린다면 그럼 아주 미약하게나마 쌍극자 모멘트가
분자에서 형성될 수 있고, 이 모멘트가 다른 분자에게 영향을 줘서 또 쌍극자를 만들거나 쌍극자 간에 그 전자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적인 전자의 쏠림에 의한 것이므로 모든 물질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 폴러라이저빌리티 물질의 편극성이 클수록 분산력 또한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는 그 분자 내 전자의 수, 그리고 분자의 크기, 즉 분자량, 그리고 분자의 모양에 따라 갈립니다. 전자가 많고 분자가 크고 무겁고 선형일수록 이 디스퍼션 포스가 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로젠 기체의 경우 불소, 그리고 염소, 그리고 브로민, 그리고 아이오딘까지 갈 때 기체 상태의 경우, 끓는 점의 경우 매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 수가 많아지면 이 분자량 또한 커지고, 이 원자 반지름이 커지면서 분자의 크기도 커지는 것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폴 인터랙션, 쌍극자 간 상호작용의 경우 분산력과 강이 달리 이미 극성 결합 등을 통해 극성 분자가 된 극성인 분자의 경우 전자가 기본적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F의 경우 전기음 성도가 큰 플루르가 상대적으로 이미 전자를 땡겨오고 있고, 수소 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가지겠죠. 이러한 기본적으로 쌍극자를 형성하는 분자의 경우 쌍극자 간 상호작용도 활성화됩니다. 이 디스퍼션 포스 분산력과 다이폴 인터랙션 중 어느 쪽에 영향이 더 크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분자마다 무엇이 더 영향이 큰지 다르고, 일반적으로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다면 이 다이폴 인터랙션이 가능한 쪽이 더 분자 간 힘이 클 것이고, 한쪽 크기나 분자량이 매우 크다면 분산력 쪽의 영향이 더 클 것입니다. 보통 다이폴 인터랙션이 더 강하긴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이드로젠 본딩, 분자 간 수소 결합이 있습니다. H2O, NH3, HF 등 분자 내에 NH 결합, OH 결합, FH 결합 등 공유 결합이 존재한다면 그 분자와 분자 사이에 하이드로젠 본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이미 극성 분자 쌍극자 간의 상호작용이므로 다이폴 인터랙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매우 강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이드로젠 본딩에 의해서 이 H2O, NH3, HF의 경우 다른 분자의 끓는 점 경향성에 비해 매우 크게 튀어오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화 소듐이 용해된 물의 경우 이온 쌍극자 간 힘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온 결합물이 극성 액체에서 용해되었을 때 소듐 이온에 대해서는 산소가 끌려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염화 이온의 경우 델타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약간의 양전하를 가지는 수소가 더 쏠리고 있겠죠. 최종적으로 분자 간 힘을 비교할 때 분산력은 모든 물질에서 발견되고, 쌍극자 모멘트는 극성 물질에서 나타나며
수소결합은 NH, OH, FH 등 공유결합이 존재하는 극성 물질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쌍극자 힘을 가지는 물질이 분산력도 가지고 수소결합은 위에 두 가지 힘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소결합이 있는 쪽이 가장 큰 분자간 힘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액체 성질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비스코시티 점도는 액체 흐름의 저항으로 오른쪽의 사진에서는 오른쪽에 이 끈적하게 생긴 액체와 점도가 훨씬 더 크다고 보면 되겠죠. 분자간 힘이 셀수록 이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중력에 비해서 분자간 힘이 중력에 비해 매우 커서 이 탈탈 털어도 잘 안 떨어질 것이고 점도가 낮다면 왼쪽에 유체처럼 줄줄 흐르겠습니다. 표면 장력의 경우 이 분자간 인력이 액체 내부와 액체 표면에서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액체 바깥쪽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안쪽으로 향하는 알짜 힘이 생기는데 이걸 표면 장력이라고 나타냅니다. 표면 장력이 클수록 이 물방울도 더 둥글게 말아지겠죠. 그리고 카필러리 액션, 모세관 현상도 있습니다. 분자끼리의 응집력 그리고 벽면에 대한 접착력 등 두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모세관을 액체에 꽂았을 때는 이 모세관 내부 액체에 대한 중력도 작용해서 중력, 응집력, 접착력 간의 힘겨루기와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물의 경우 모세관을 꽂았을 때 물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 경우 벽면에 대한 접착력이 매우 커서 중력을 앞질러서 이 주변 표면보다 매우 높게 모세관이 올라가고 반대로 액체 수은의 경우 이 접착력과 응집력이 약해가지고 주변 표면에 대해서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응집력과 접착력의 비교에 의해서 벽에 대한 접착력이 분자간 응집력보다 크므로 이 아래쪽으로 볼록한 형태가 형성되고 수은의 경우 반대로 응집력이 크다고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페이스 상태 그리고 에너지 변화도 보겠습니다. 각 물질의 상태 간 이동의 경우 각 명명법이 있는데요. 베이포라이제이션, 기화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건 컨덴세이션, 우리말로 액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액체에서 고체의 경우 영어로 프리징이라고 하면서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는 멜팅, 융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질이 용매에 녹는 용해와 달리 융해입니다. 그리고 고체와 기체 간 상변화도 가능한데요. 서블리메이션, 디포지션 등 승화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등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반대로 낮아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으로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순물질의 경우 융해, 기화, 그리고 승화 등 필요한 열 에너지가 물질의 양수에 일정하게 비례합니다. Heat of fusion, heat of vaporization, heat of sublimation 등의 표현이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액화한다거나 응고한다거나 이런 역방향 변화의 경우 같은 양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더 자세히 본 것이 히팅 커브, 가열 곡선인데요. 이 시간이 아닌 가해진 열에 대한 물질의 온도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상변화 중에는 온도가 일정해서 이 물의 경우 0도씨가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임을 알 수 있고 100도씨가 끓는 점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점 BC 간 간격 그리고 DE 간 간격으로 융해열과 기화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증기압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기체의 기화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증발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자들이 액체 표면을 탈출하고 다시 응축하는 동적 평형 상태일 때 이 탈출을 하는 증기의 압력을 증기압 베이퍼 프레셔라고 합니다. 이 인터몰레큘러 포스가 약할수록 이 증기압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기화 엔탈피도 작으며 그리고 뭐 휘발성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증기압 베이퍼 프레셔는 온도와 그리고 끓는 점과 상호작용을 가지는데요. 액체가 존재하는 온도에 대해서 일부 액체 분자는 항상 증기가 되고 이 증기압과 외부압이 평형을 이루는 점이 온도가 그 끓는 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의 경우 일반적인 대기압에 대해서 100도에서 끓지만 더 낮은 온도에서도 끓으면서 끓는 점이 낮아지고 반대로 더 높은 압력을 가하면 더 높은 끓는 점을 가지겠죠. 있는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클라우시우스 클라이페이론 식이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었던 그래프를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L은 미치 자연상수 E인 ln P에 대해서 기화 엔탈피의 음수 나누기 RT를 하고 여러가지 상수를 더하면 나타나는 것인데요. 해당 식을 통해서 뭐 T1일 때 끓는 점이 T1이었다면 P2일 때 끓는 점이 어떤 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ln P 간의 차이 그리고 뭐 T1분의 1 나누기 빼기 T2분의 1 그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ln P1은 RT1분의 마이너스 델타 H 플러스 C ln P2는 마이너스 RT2분의 델타 H 플러스 C인데 로그 상수의 성질 또는 정의에 의해서 ln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면 ln P1 나누기 P2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T1분의 1 마이너스 T2분의 1 이런 식으로 상수 C를 지울 수 있고 각 두 점에 대해서 끓는 점과 외부 압력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의 식을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 전체에 대해서 다룬 것이 페이즈 다이어그램 상평형도인데요. 이 상평형도를 보면 뭐 특정 압력 조건에서 어디가 녹는 점인지 어디가 끓는 점인지 그리고 뭐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전부 만나는 삼중점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고 이
액체와 기체 간 이 증기압 곡선도 확인할 수 있으며 뭐 승화학 곡선 그리고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체와 액체 간 밀도 비교의 경우 이 물분 H2 물과 CO2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물질의 경우 이 고체와 기체 간 페이스 다이어그램의 그 곡선이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경우 고체 밀도가 액체 밀도보다 큰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 이 물 분자의 경우 이 수소, 하이드로젠 본딩 등 여러 가지 예외적 성질에 의해서 이 고체와 액체 간 이 경계가 그 우상향이 아닌 반대쪽 방향을 가지는데 이 경우 액체 밀도가 고체 밀도보다 높아집니다. 이건 물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사실상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임계점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어떤 물질은 이 고체와 액체 간 경계선에서 바로 액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리퀴드 크리스탈 상태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 상태에서 분자가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서 1차원적으로 갈리는 네마틱 리퀴드 크리스탈 그리고 스맥틱 리퀴드 크리스탈 그리고 콜레스테릭 리퀴드 크리스탈 등의 구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체 그리고 결정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체는 그 고체를 이루는 요소들 간의 결합이 어떤지에 따라서 메탈릭 솔리드 그리고 이오닉 솔리드 코베일런트 네트워크 솔리드 그리고 몰레큘러 솔리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탈릭 솔리드의 경우 금속 간 금속 결합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온 솔리드의 경우 이온 결합 등으로 이루어지며 코베일런트 네트워크 솔리드의 경우 물질 간 공유 결합 등으로 나타내며 몰레큘러 솔리드는 분자 간 힘으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물이 얼음의 경우 이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진 몰레큘러 솔리드일 것이고 이 염화 소듐 소금으로 알려진 NaCl의 경우 이온 결합이겠죠. 번외로 폴리머와 나노 소재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추후에 다뤄보겠습니다. 고체 구조의 경우 이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을 때 크리스탈린 결정질 그리고 특별히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비정질 아몰퍼스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온 결합물은 결정질을 가지고 그리고 흑요석 등의 일부 광물 등은 비정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닛셀 크리스탈 라티스 같은 개념도 있는데요. 이 결정질 크리스탈린 구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매우 작은 반복되는 단위체의 경우에 유닛셀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크리스탈 라티스 2차원적으로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은
사변형의 그 모양, 반복되는 모양을 크리스탈 라티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의 각 점들 말이죠. 이 각 점 간의 거리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라티스가 어떤 것인지 결정되겠죠. 이차원적인 이 평행사변형 같은 오블리크 그리고 각 서로 수직하면서 길이가 같은 스퀘어, 정사각형 그리고 길이는 다르지만 직각인 렉탱귤러 그리고 서로 120도를 가지는 헥사고널 라티스 그리고 마른 목골 롬빅 라티스도 가능하다네요. 3차원적인 경우 모든 면이 수직하면서 길이가 같을 때 큐빅 그리고 한쪽만 같을 때 테트라고널 그리고 서로 90도 수직하기만 할 때는 오소롬빅 등 다양한 라티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오블리크, 스퀘어, 렉탱귤러, 헥사고널, 롬빅 3차원에 대해서도 큐빅, 테트라고널, 오소롬빅 그리고 롬보헤드랄, 헥사고널, 모노클리닉, 트라이클리닉 등이 있다는데 개인적으로 다 알아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라티스는 방금 알아봤고 프리미티브 라티스 방금 본 것들의 경우 라티스 포인트에만 원자가 위치하며 센터드 라티스의 경우 다른 이 라티스 포인트를 제외하고도 원자가 존재하는 이런 결정을 센터드 라티스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큐브 내부에 원자가 있는 바디 센터드 또는 각 면에 원자가 박혀 있는 페이스 센터드 라티스가 있겠죠. 그리고 엑스레이 디프렉션, 엑스레이 회전이라는 기법이 나올 텐데요. 빛의 회전 현상은 빛이 슬릿이나 작은 구멍 등 틈을 통과할 때 일직선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파동처럼 흩어지는 현상을 디프렉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엑스레이 등 매우 파장이 짧은 빛, 그 광선을 쏘았을 때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 엑스레이를 디프렉션 했을 때 고체 결정 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정 구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브래그 법칙이라는 개념도 나올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면에 원자들이 있고 그 밑에 원자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X선들이 나타나면서 한쪽에서 송신하고 한쪽에서 수신한 형태를 가질 텐데 이 입사각과 다르게 입사하는 면에 대한 각도 세타가 이 수직한 선에 대해서 또 각도 세타를 가질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원자 간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 d 사인 세타는 이렇게 파동이 늦춰진 길이를 나타낼 것인데요. 만약에 이 d 사인 세타가
뭐 파장 길이의 정수배라고 하면 보강 간섭이 이루어지면서 수신자의 경우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장이 정해져 있을 때 세타 값에 따라서 D가 나타나는 것을 벨그 법칙이라고 합니다. 메탈릭 솔리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메탈릭 솔리드는 그 원자간 강력한 메탈릭 본이 금속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 원자과 전자들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디로컬라이즈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비편재화라고 하겠죠. 러스터, 그 금속의 표면이 광택을 가지면서 열전도율과 전기전도도가 매우 높을 것이고, 그리고 뭐 망치 등으로 두들겨서 펼 수 있으며 가느다랗게 철사 또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금속성 고체 그리고 소재의 성질입니다. 메탈릭 스트럭처의 경우 유닛셀이 방금 봤듯이 심플 큐빅, 그리고 바디 센터드 큐빅, 그리고 페이스 센터드 큐빅 등 세 가지가 크게 다뤄지는데요. 각 구조에 따라서 코디네이션 넘버와 아토믹 패킹이 어느 정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티브 큐빅의 경우 아래의 사진과 같이 각 원자의 8분의 1 정도가 8개 있으므로 각 셀에 원자가 1개 정도 존재하지만 코디네이션 넘버군요. 코디네이션 넘버의 경우 한 원자에 대해서 주변 원자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보는 것인데, 주변의 유닛셀들을 고려하면 이쪽 원자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해서 코디네이션 넘버 6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디 센터드 큐빅 유닛셀의 경우 중심 원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것들이 8개 있으므로 8이라고 보면 되고요. 페이스 센터드 큐빅의 경우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유닛셀의 대각선의 절반 길이에 있는 원자들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겁니다. 이 원자 하나에 대해서 이 주변 라티스 포인트에 있는 원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파란색 저기 아니는 파란색에 대해서도 4개, 그리고 뭐 이쪽에 대해서도 4개씩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게 그려있긴 했지만, 페이스 센터드 큐빅 유닛셀의 경우 12개 코디네이션 넘버가 12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믹 패킹의 경우 한 유닛셀에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 아래에서 구조 보듯이 프리미티브 셀의 경우 각 꼭지점에서 8분의 1씩 총 8개가 있어서 유닛셀에 원자 1개가 들어있음을 볼 수 있고, 이 바디 센터드 큐빅 셀의 경우 거기에 1개가 더 끼어들어서 유닛셀에 원자 2개가 들어가고, 그 페이스 센터드 셀의 경우 반구가 각 면에 존재하므로 한 유닛셀에 4개의 원자가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조금 다르게
이 각 셀의 크기가 원자 반지름에 대해 어느 정도인지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프리미티브 큐빅 셀의 경우 원자 반지름 2개 해서 A가 2R이란 간단한 식이 나올 거고, 바디 센터드 큐빅의 경우 이 각 원자 반지름이 같다고 가정할 때 이 경우 가운데 원자를 완벽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이 점을 통한 직사각형을 사용하는데요. 원자 반지름 R에 대해서 4R 그리고 유닛셀의 길이 A, 그리고 이쪽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대각선이므로 A 루트 2일 것인데, 그럼 이쪽 직각 삼각형을 생각하면 A제곱 플러스 A 루트 2 제곱이 4R 제곱이어서 3A 제곱이 4R 제곱, A는 3분의 4 R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센터드의 경우 한쪽 면에 대해서 진행하면 2 루트 2R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각 큐빅 셀에 대해서 코오디네이션 넘버, 각 셀에 몇 개의 원자가 들어가는지, 아토믹 패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연 상태의 경우 이 셀에 빈 공간이 남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매우 꽉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큐빅, 클로즈드 팩, 페이스 센터드, 그리고 헥사고널 클로즈드 팩, 이런 것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알로이, 금속 합금의 경우 여러 가지 금속 원자들이 이 크리스탈을, 이 메탈릭 스트럭처를, 그 금속 구조를 이루는 소재인데, 그냥 단순한 혼합물이 아니라 새로운 화합물로 분류되어서 새로운 물질의 성질을 보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 간 결합의 경우 원자과 전자가 매우 적은데도 방금 봤던 것처럼 매우 큰 코오디네이션 넘버 등을 가져서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를 가져서 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전자의 바다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몰레큘러 오비탈, 분자 오비탈로 설명하면 이 리튬 원자가 서로 붙으면서 이 공유하는 오비탈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오비탈 간 에너지 간격이 매우 작아서 사실상 연속하다고 볼 수 있는 밴드들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리튬의 경우 3s 오비탈 간의 결합으로 이 전자들이 찬 MO와 비어있는 MO를 구분하고, 다른 금속 원자의 경우 3D, 4s, 4p 등 다른 매우 다양한 오비탈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릭에서 넘어가서 이오닉 솔리드의 경우 이 양이온 카시온과 아나이온 음이온이 서로 정수비를 이루는 물질인데요. 매우 높은 녹는 점과 끓는 점, 그리고 금속 등 다른 소재에 비해 깨지기 쉬운 브리틀한 성질, 그리고 각진 결정 구조를 가진 페세팅, 그리고 인슐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자유로웠던 메탈과 달리 이오닉 솔리드의 경우 전자가 그 음이온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브리틀한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구조를 떠올렸을 때 이 조금이라도 원자들이 밀리면 서로 전자기적 반발이 생겨가지고 쉽게 깨지는 것입니다. 전자가 자유로워가지고 펴기 편하고 잘 뽑기도 하는 금속장 물질과 다르죠. 그리고 이오닉 솔리드의 경우 이온 반지름의 크기, 원자 반지름의 크기, 그리고 이온 간의 정수비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가집니다. NaF, MgF2, 스칸듐, 플로로와 스칸듐 등의 경우 한 이온 결합물에 음이온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집니다. 성질과 결정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몰레큘러 솔리드, 코베일런트 네트워크 솔리드 등도 있는데 물의 경우 물 분자 간 수소 결합, 하이드로젠 본딩, 그리고 다이폴 인터랙션, 그리고 디스퍼션 포시스에 의한 결정이 형성될 수 있는데 다른 물질은 분자 간 힘의 경우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등에 대해 매우 약해가지고 매우 낮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가집니다. 반대로 코베일런트 네트워크 솔리드의 경우 이 원자 간 공유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몰레큘러 솔리드보다는 강한 상호작용과 높은 끓는 점을 가집니다. 실리콘과 옥시진,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의 규산염 광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를 형성하죠. 그리고 세미컨덕터, 반도체의 경우 이 메탈릭 본딩과 메탈릭 본딩에서 M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각 물질이 여러 가지 밴드를 가진대요. 원자가 밴드, 밸런스 밴드와 전도 밴드 등으로 갈라집니다. 전련체의 경우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매우 큰 밴드 갭을 가져서 밴드 간 이동이 어려운 편이고, 메탈의 경우 이 서로 오버랩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자가 매우 쉽게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간 상태에 적당한 전압이나 광전 효과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세미컨덕터인데요. 오직 한 종류의 원소와 원자로 이루어진 경우 엘레멘털 세미컨덕터, 그리고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진 경우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라고 불립니다. 이 반도체 세미컨덕터의 경우 성능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핑을 할 수 있는데요. 일부러 이 순수한 세미컨덕터에 다른 불순물 원자들을 섞으면 전도띠에 전자가 조금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전자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하는 이런 조금 특이한 밴드 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이루는 것이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흔히 LED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P타입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를 서로 붙인 다음 이쪽 방향으로 전압을 걸었을 때 N타입 세미컨덕터의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 P타입 세미컨덕터의 밸런스 밴드로 옮겨가면서 이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빛을 방출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 LED입니다. 참고로 이 꽉 찬 공이 전자이고 이 비어있는 듯한 공은 전자가 부족한 것을 나타낸 홀입니다.
H+로도 나타내고요. 폴리머학 플라스틱의 경우 뭐 단량체 등 간의 결합으로 폴리머가 형성된 것을, 그러니까 모노머를 합성했을 때 폴리머가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도당을 결합해서 녹말을 만들다거나 아미노산을 합쳐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형성하거나 이번 장에서 주목하는 플라스틱 등이 있겠죠. 열로 녹여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서모플라스틱, 그리고 서모세팅 플라스틱 등 비가역적인 플라스틱도 존재하며 뭐 쉽게 휘어진 레스토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합성 방법에 따라서 뭐 단량체들을 서로 붙이는 에디션, 그리고 뭐 일부 단량체를 제거하면서 붙이는 컨덴세이션 폴리머 등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매우 작은 양의 원자를 사용해서 나노 소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미컨덕터, 메탈, 그리고 뭐 카본 매트리얼 등 다양한 소재가 아토믹 나노 스케일에서 새로운 성질을 획득합니다.